77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 저자 마우로 기엔. 출판일 2023년 12월 11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거대한 변화에서 새로운 부와 기회를 잡아라. 책 소개. 전 세계적인 인구 축소와 고령화, 과학기술의 발전이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활동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배우고 소비하는 세상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 최대 10세대가 공존하게 될 멀티제너레이션 시대가 시작된다. 세대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세대가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 젊은 남성이 주축이었던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MZ세대나 알파세대 같은 젊은 소비층에만 주목해온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까? 10대와 20대에 평생 필요한 지식을 모두 배우도록 설계된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글로벌 트렌드와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30만 부 베스트셀러 2030 축의 전환 저자인 마우로 기엔 와튼스쿨 교수는 이 책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에서 인구학의 관점에서 경제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새로운 부의 흐름을 조망한다. 안정적인 삶을 담보해주던 교육, 일, 은퇴의 선형적인 인생 모형이 해체된 미래의 개인은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지, 기업은 세대 간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와 혁신의 기회를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마루오 키에, 기업인.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현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이자 MBA 부학장으로 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스페인 오비에도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케임브리지 대학교 저지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의 변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전체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미래의 유망한 기회를 발굴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독창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 세계에서 수집된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과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뀔지 전망하는 그의 강연은 코세라에서 10만 명 이상이 수강했으며 매년 50개 이상의 임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상설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등의 글을 기고하고 NPR, CNBC, CNN 등에 출연하는 한편 각종 기업 및 단체의 자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0년에 출간된 2030 축의 전환은 현재의 추세들이 수렴해 모든 것이 바뀌는 10년 후의 세계를 전망한 책으로 국내에서 30만 부가 팔리며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신작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기대 수명의 증가와 지식의 노후화가 초래할 미래의 변화상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그 과정에서 직면할 도전 과제와 새로운 기회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30만 베스트셀러 2030 축의 전환 마우로 기엔 교수. 인구, 경제, 기술 변화가 초래할 멀티제너레이션 시대를 예견하다. 글로벌 트렌드와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30만 부 베스트셀러 2030 축의 전환 저자인 마우로 기엔 와튼스쿨 교수가 신작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으로 돌아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최대 10세대가 공존하게 될 멀티제너레이션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며 우리의 삶과 일, 비즈니스와 경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감나게 그려낸다. 대전환의 길목에서 개인과 기업이 주목해야 할 거대한 추세들과 그것들이 연결되면서 만들어내는 변화의 시그널이 궁금하다면 이 책이 건네는 미래 전망에 귀 기울여보자. MZ세대, 알파세대는 잊어라. 새 시대의 변곡점은 퍼레니얼이 이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행동을 이해하느라 고군분투했다. 밀레니얼, 알파 세대 같은 사회적 구성은 수많은 기업가와 관리자, 마케터들을 매료시켜왔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세대 담론이 앞으로 쓸모없어질 것이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대신 멀티제너레이션 사회에서는 퍼레니얼, 원래 다년생 식물을 뜻하는 단어로 자신이 속한 세대의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속성을 가진 개인들이 출연할 것이다. 연쇄 창업가 지나 페레 표현을 빌리면 퍼레니얼은 고정관념을 초월해 서로 그리고 주변 세계와 연결되면서 늘 꽃이 피는 모든 연령 종류 유형의 사람들, 즉 자신이 속한 세대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들 이다.
이들은 자기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한다. 퍼레니얼은 나이와 세대에 기반을 둔 종래의 가정과 예측을 모조리 뒤엎는다는 점에서 생산, 소비, 고용, 투자를 비롯해 경제와 비즈니스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개념이다. 평생을 좌우할 진로를 반드시 10대에 결정해야 할까? 20년마다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세상이 온다. 교육 시스템은 퍼레니얼이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에 맞게 재설계될 것이다. 현재의 학교 교육은 10대와 20대에 평생 필요한 지식을 모두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학교에서 일터로 곧장 나아가는 경로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가정은 과도한 교육열과 10대의 학업 스트레스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 하지만 기술 혁신 속도가 가속함에 따라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정체 모를 미래의 일자리에도 대응해야 한다. 20년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평생 사에서 5개의 경력을 추구하지 않으면 기술이 바꿀 새로운 노동 생태계에 적응할 수가 없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 중 3분의 2는 미래가 닥쳐야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직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범주의 일자리들이 생겨나 다른 범주의 일자리들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기존의 직업과 새로운 직업 모두에 필요한 일련의 기술들은 대다수 산업에서 변할 것이며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장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저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평생 학습의 강화, 기업의 온라인 자격증 도입, 세대 간 배움을 촉진하는 교실 환경,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사회적 기술의 부상 등을 핵심적인 변화로 꼽으면서 진로 수정과 경력 전환이 자유로운 세상을 또한 퍼레니얼 사고방식이 진로 선택을 둘러싼 부모 자녀 간의 뿌리 깊은 골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의 탈선 및 약물 중독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대 갈등이 생산성을 저해한다. 다세대 조직이 훨씬 빠르고 유능하다. 다세대 노동력은 멀티제너레이션 사회를 정의하는 또 다른 키워드다. 실제로 BMW는 5세대에 걸친 다세대 팀이 업무 수행 속도는 더 빠르면서 실수는 더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실제 작업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기업 하트퍼드 그룹은 밀레니얼 세대 직원이 경영진에게 디지털 기술을 지도하는 영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연공서열에 기초한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할 때 의뢰 걱정하는 세대 갈등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저자는 여러 연구를 인용하며 세대 차이는 실제하지만 그런 차이가 반드시 상반된 가치와 태도, 행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닐까?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리더십과 장치들은 무엇이 있을까?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이어줄 키맨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유능한 다세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과 아이디어들을 소개한다. 나이가 많은 팀원이 애니메이션 우주가족 제슨의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고 젊은 팀원이 틱톡에 올라온 K-팝 밴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습은 모든 연령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적 경험과 시간적 경험이 결합되면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젊은 세대에 집착하는 마케팅이 사업을 망친다.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빅텐트를 세워라. 2030년이 되면 60대 이상이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 집단이 된다. 이미 이들은 전 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60세에 은퇴한 뒤에도 평균 25년을 더 살게 된다. 또한 다세대 가구가 증가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세대 간 소통이 빈번해지면서 나이 든 세대가 젊은이들의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진다. 그럼에도 마케터들은 여전히 젊은 신세대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간과한다. 40%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참고로 베이비붐 세대는 79%가 자신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생각한다. 18% 밀레니얼 세대가 전체 소비자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참고로 마케터들은 평균적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전체 소비자 지출의 39%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37에서 38% 미국 MZ 세대 중 브랜드를 선택할 때 유명 인사나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보다 부모나 보호자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 비율. 노년층 소비자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인구 통계학적 추세를 고려했을 때 기업과 브랜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저자는 에이지리스 소비자의 등장,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그랜 인플루언서의 증가, 그랜드 밀레니얼 스타일의 인기 등을 예로 들며 세대 간 상호작용이 소비 트렌드와 브랜드 결정 방식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낡고 근거 없는 세대 개념 대신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세대 간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한다. 중년의 위기, 노년의 고립, 극심한 세대 갈등 등 초고령 사회를 돌파하기 위한 관점 혁명. 멀티제너레이션 사회에는 크나큰 위험도 도사린다. 특히 정년 연장이나 복지 재원 확보 같은 문제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OECD 기준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 0.78명을 기록하고 있다. 204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 1명당 노동 가능 인구가 간신히 1명을 넘기게 된다. 이대로는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면 문제를 따로따로 해결하려기보다는 시스템 차원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저자는 퍼레니얼 사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을 녹여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면한 연금 위기를 해결하려면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즉, 은퇴 나이를 늦추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분담금과 세금을 올리고 젊은 노동자의 이민 문턱을 낮추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연금 문제를 없애려면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순차적 인생 모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유연하고 가역적인 포스트 제너레이션 인생 모형으로 대체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학습과 일과 여가를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 대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의존적인 은퇴자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노동자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다. 기업은 인재 부족과 생산성 저하, 소비 시장 축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각 단계에서 겪는 중년의 위기, 노년의 고립, 진로 스트레스, 번아웃, 경력 단절 같은 불행들도 해소될 것이다. 멀티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은 단순히 미래의 달라질 모습만 전망하지 않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새롭고 상상력 넘치는 접근법들을 제안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힘을 선사한다. 들어가는 말. BMW는 세상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로 최고의 드라이빙 머신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포드가 이동식 조립 라인으로, 토요타가 사람 중심의 참여형 작업 방식으로 유명해진 반면 이 독일 자동차 회사는 대개 기술 혁신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동안 BMW의 전설적인 기술력은 오토바이가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유압식 전면 서스펜션, 전자식 ABS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 완전한 최고급 전기 자동차 같은 혁신을 낳았다. 하지만 오늘날 BMW는 작업 현장의 혁신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BMW의 작업 현장에서는 많게는 5세대에 걸친 사람들이 협업하면서 각자의 독특한 재주와 시각으로 기여하고 있다. BMW는 여러 세대의 노동자들이 서로 편안하게 어우러지면서 생산성과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장과 내부 설비의 많은 부문을 재설계했다. BMW의 모공장은 바이에른주 주도인 미넨 북쪽에 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는 공장을 이렇게 소개한다.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에서 온 8천여 명의 직원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중 850명은 수습생입니다. 매일 자동차 1000여 대와 엔진 2000여 대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BMW 그룹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하는 직장은 얼핏 보기에는 문화적 오해와 마찰, 갈등을 조장할 것처럼 보인다. 세대에 따라 직원들이 느끼는 동기는 만족감이나 돈, 복지 등으로 제각각 다를 수 있다. 기술을 대하는 태도도 다를 것이다. 예컨대 젊은 세대는 문자 메시지와 영상으로 소통하길 선호하는 반면 나이 든 세대는 대체로 대면 소통에 더 익숙하다. 이것은 BMW를 포함해 많은 기업이 한때 작업 현장이나 사무실에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섞어놓길거렸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양한 세대의 협업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BMW는 노련한 직원일수록 정신적 민첩성과 작업 속도는 점차 느려지지만 종종 경험에 근거한 색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나이와 업무 수행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자들은 인간의 창조성이 20대의 정점을 찍은 뒤에 50대에 또다시 정점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경력을 시작할 무렵에는 인지 능력에만 의존해 일을 처리하다가 점차 뇌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경험을 활용해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BMW는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여러 세대를 같은 작업 현장에 함께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연령대가 다양한 집단이 업무 수행 속도는 더 빠르면서 실수는 더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헬렌 데니스는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팀은 프로젝트나 문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많은 생각이 나올수록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하지요. 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일터의 잠재력이 점점 커져가는 현실은 서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난 그 일을 하기에 너무 어려 라거나 난 너무 늙어서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없어 같은 말을 너무 자주 듣는다. 1880년대에 보편 교육과 노령연금이 처음 도입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일련의 단순한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조직되었다. 유아기는 성장하고 노는 시기였다. 그 다음에는 학교를 운이 좋으면 대학교까지 다니는 시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일하는 시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고 나면 어느새 은퇴가 찾아오고 그동안 직선 형태로 질서정연하게 이어져 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식들과 손자들도 그들의 삶에서 이것과 거의 비슷한 궤적을 성공적으로 반복하길 기대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일련의 단계들로 범주화되었다. 인생을 이런 형태로 조직하는 방식을 나는 순차적 인생 모형이라고 부른다. 지난 150여 년간 일본에서 미국까지, 스칸디나비아에서 아프리카 남단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모든 세대는 정확하게 똑같은 규칙을 따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다. 그러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제국들이 일어섰다 사라져갔으며 여성이 투표권을 얻고 인류가 달을 밟고 로봇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세대를 거듭하며 계속 똑같이 낡은 방식을 반복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 때문이다. 인간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오래 살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1900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기대 수명은 46세였다. 2022년에는 78세가 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20년 이내에 83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60세까지 살아남은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23년을 더 살 수 있는데 1900년에는 10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이것은 여분의 삶을 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유럽 사람들은 형편이 더 나은데 60세 때의 기대의 여명이 25년이나 된다. 아시아인은 평균적으로 20년의 기대의 여명을 누릴 수 있고 큰 진전이 일어날 여지가 많은 아프리카에서도 그 수치는 놀랍게도 16년이나 된다. 수명 연장에 더해 우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른바 건강 수명도 훨씬 더 오래 누릴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오늘날의 70세는 두 세대 전의 60세만큼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명과 건강 수명이 모두 늘어나면서 늙은이와 젊은이의 정의도 계속 변했다. 1875년에 영국의 친목조합법은 노령을 50세 이상으로 정의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40세는 늙은 젊은이, 50세는 젊은 늙은이 라고 말하기도 했다. 위고가 1885년에 83세의 나이로 죽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는 일생 중 40%를 늙은이로 살았던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60세를 젊은이와 늙은이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간주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 보고서에서는 그 경계선이 60세와 65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조차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반증이다. 세계경제포럼은 노년을 기대해 여명이 15년 남은 즉 살 날이 15년 남은 시점부터 시작되는 장래 연령이라고 다소 역동적으로 정의한다. 미국의 경우 현재 그 경계선은 69세로 설정될 것이다. 만약 위고의 정의를 따른다면 이것은 위고가 말한 것보다 약 20년이나 늦은 셈이다. 물론 수명이 계속 증가하는 이러한 추세에서 장밋빛 전망만 넘쳐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젊은 세대들과 은퇴하여 건강보험과 연금 혜택을 누리는 세대들 사이에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도 빼놓을 수 없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기의 방황이나 중년의 위기, 은퇴 후에 고독을 겪기도 하고 10대 임신, 학업 포기, 가정 문제, 이혼, 약물 남용 등의 문제로 탈선하기도 한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힘겨워하고 승진과 급여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수록 기술 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더 많이 맞닥뜨리게 된다. 우리가 받은 교육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빠르게 쓸모없어지기 때문이다. 지식이 아찔한 속도로 낡아감에 따라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을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써먹던 시절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각각의 연령대에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사실 순차적 인생 모형은 사람들을 연령별 집단과 역할에 따라 분류하는 가부장제와 관료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 정치적 구성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기대 수명 증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의 노후화가 결합되는 현재 상황이 기본적으로 전체 인생 경로를 지배하는 역학의 변화를 가져오고, 각각의 연령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배우고 일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재정의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거대한 변화를 포스트 제너레이션 혁명 탈세대 혁명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이것은 개인의 삶과 기업, 경제, 글로벌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혁명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퍼레니얼의 확산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연쇄 창업가 진화 펠의 표현을 빌리면 퍼레니얼은 고정관념을 초월해 서로 그리고 주변 세계와 연결되면서 늘 꽃이 피는 모든 연령 종류 유형의 사람들, 즉 자신이 속한 세대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들 이다.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 웬들 필립스는 혁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혁명은 떡갈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서 나온다. 그 기반은 오래전부터 쌓인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퍼레니얼의 혁명적 부상은 오랫동안 지속된 추세가 낳은 결과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어느 순간에 공존한 세대가 기껏해야 4~5세대였지만 지금은 8세대가 동시에 지구에 공존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8세대는 알파 세대 2013년 이후 출생, G세대 1995에서 2012년생, 밀레니얼 세대 1980에서 1994년생, 제니얼 세대 1975에서 1985년생, X세대 1965에서 1979년생, 베이비붐 세대 1946에서 1964년생, 침묵의 세대 1925에서 1945년생, 가장 위대한 세대 1910에서 1924년생이다. 인구 고령화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일본과 중국, 유럽에서는 최대 9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수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21세기 중요 비전의 9세대 또는 10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서로 다른 세대들이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서비스와 혜택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놓고 정치적 분배 갈등이 폭발할까? 젊은 세대들은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의 의료 서비스와 연금 제도를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퍼레니얼 사고방식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퍼레니얼 사고방식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 이 책이 전하는 예상 밖의 희망적인 소식 중 하나는 수명 연장이 은퇴자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수명 연장은 지금의 손자 세대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진로를 바꾸고 갭 이어를 즐기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기회와 가능성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와 기업과 수많은 조직이 순차적 인생 모형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만약 사람들이 나이에 어울리는 활동의 압제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퍼레니얼이 될 수 있다면 하나가 아닌 다수의 경력과 직업을 추구하고 각각의 경험에서 서로 종류가 다른 개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10대와 20대가 단순히 학업에서 일에서 은퇴로 이어지는 전환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전환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 메시지는 인생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을 넓혀두는 게 중요해지고 큰 결단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퍼레니얼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에서는 10대가 더 이상 공부나 장래의 일자리를 위한 최선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수명 연장 덕분에 상황에 따라 진로 수정과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경력 전환의 기회가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한 번 택하면 돌이킬 수 없고 평생 동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훨씬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젊은이 늙은이, 활동 비활동, 풀타임 파트타임 등의 구체적인 범주로 분류되는 과정을 겪지 않고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기술 발전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낡은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배우는 단계와 일하는 단계를 더 유연하게 반복하도록 해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19세기 후반의 대규모 산업화와 학교 교육이 자리 잡고 나서 강요되었던 잘 다져진 길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원격 근무와 학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는 나이나 거리에 구속받지 않는 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와 늘 상호작용하며 한 번의 인생에서 서로 다른 삶을 여러 번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이해하는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삶과 학습, 노동, 소비의 제약이 없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의 우주, 진정한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를 맞이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이었다. 필라델피아의 집에 갇혀 지내던 나는 지하실에서 장비를 갖추고 온라인 강의나 웹이나 웹 기반 세미나를 진행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는데 2020년에 출간한 전작 2030 축의 전환에 나오는 개념들이 그 바탕이 되었다. 나는 가상연단에 서서 강연을 진행하면서 머릿속에서 발전시켜온 생각과 분석을 기업 경영자와 금융 전문가, 헤드헌터, 정부 관료, 학교 교장, 독립서점 주인, 독서 모임 회원, 고등학생, 신문사 창업자, 은퇴자, 의료 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과 공유했다. 나는 그들에게 수평적 사고와 점들을 연결하는 것의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서야 2030 축의 전환에서 내가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인구 변동과 기술이 손을 잡고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물려받은 순차적 인생 모형을 와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책의 핵심이 된 통찰을 마침내 떠올린 것은 그러한 웨비나 중 하나를 진행하던 도중이었다. 청중은 미국의 몇몇 유명한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에서 온 최고 관리자들이었다. 강연 도중에 문득 동물원은 여러 세대의 역학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주를 데리고 동물원을 찾고 어린아이의 부모는 이런저런 동물에 대한 사랑을 아이와 함께 나누며 즐기지만 그 중간 세대들은 이런 종류의 소풍에 별로 관심이 없다. 10대 청소년, 주변에 어린아이가 없는 어른, 다 자란 자식을 둔 부모를 동물원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에서는 비디오 게임과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포함한 특별 행사나 전시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에서는 동물원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인생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 가능한 도구를 모두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배우고 일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다시 검토하는 세계에서는 어느 세대이건 퍼레니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팬데믹은 원격 학습과 원격 근무의 막대한 가능성에 물론 그 어려움과 한계에도 눈뜨게 한 동시에 로봇, 인공지능 기계와 대비되는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팬데믹은 인종과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악화시켰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일깨워 주었다.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학습과 일과 소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길 기대한다. 그러한 시각은 사람과 조직이 새로운 지평을 탐구하고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일과 이룰 수 있는 일의 한계에 도전하게 해준다. 이 책은 부모와 어린이, 여성과 남성, 팀원과 관리자, 은퇴자와 은퇴 예정자, 가족과 자산 관리자, 소비자와 마케터를 모두 겨냥한 것이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동아시아, 남아시아,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를 모두 돌아보는 세계 여행에 나설 것이다. 우리 문화와 사회에서 순차적 인생 모형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많은 소설과 영화, TV 시리즈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언급할 것이다. 이러한 인생의 조직 방식이 초래한 마찰과 불행,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미친 결과도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포스트 제너레이션 혁명과 퍼레니얼의 부상을 통해 생활, 학습, 노동, 은퇴, 상속, 소비의 추세에 일어나는 변화도 이야기할 것이다. 아쉽게도 순차적 인생 모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마법의 묘약 같은 것은 없다. 퍼레니얼 사고방식을 해결책이라기보다 방법으로 생각하라. 이것은 인생을 나이로 정의된 일련의 단계들이 줄지어 늘어선 것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개인과 가족에게 아주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방법이다. 이것은 기술혁명 시대의 기회를 활용할 때 제고할 필요가 있는 낡은 가정들에 도전하는 방법이다. 또한 나날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생활, 학습, 노동, 소비 모형을 실험하도록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 그 밖의 조직들을 설득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나는 이것이 21세기의 삶에 대한 새롭고 상상력 넘치는 접근법을 개발하는 방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저마다 내재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말이다.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에서의 은퇴. 은퇴가 인생의 한 단계로 자리 잡은 지 1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은퇴 제도에 숨어있던 긴장과 마찰,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기대 수명의 증가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연구 결과들은 은퇴자들이 외로움과 권태, 심지어 건강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게다가 은퇴 생활의 불평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광범위하다. 은퇴 제도는 단순히 일부를 고쳐서 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접근법은 지난 20에서 30년뿐만 아니라 전체 생애 주기의 개편을 포함해야 한다. 그토록 많은 국가와 정치인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들이 문제의 지엽적인 부분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생애 주기의 개편을 위해서는 더 유연한 틀 안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 배우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만약 학습과 일과 여가 생활을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인생의 각 단계에서 원하는 활동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는 사람들이 재정적 안정과 성취와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장학금이나 금융 지원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남성과 여성 모두 인생의 다양한 시기에 노동시장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가족을 돌보고 지식을 재충전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시간을 자유롭게 쓰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기업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과 직원들의 헌신이 필요하겠지만 빅 경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유연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많은 기업의 인사팀에서 실행하고 노동조합과 그 밖의 특수이익 단체들이 지원하는 전통적인 노동과 직원 관리 방식은 사람들이 학습과 일 사이를 오가면서 여가도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방식과 공존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 사람들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모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를 조직하는 전통적 방식과 혁신적이고 유연하며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 즉 은퇴 연령대 사람들이 원한다면 누구나 다시 완전한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방식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은퇴가 반드시 최종 목적지가 아닌 더 유연한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과 저항, 심지어 적대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데 은퇴 후에 재취업해 일을 하거나 기여와 참여와 적극적 활동 기회를 원하는 고령자 수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 진정한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는 각 세대를 놀이터, 학교, 직장, TV 앞 소파처럼 특정 공간이나 기능적 역할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한 족쇄는 사라져야 한다. 세대 간 화합을 저해하는 마찰 중 상당 부분은 젊은 노동자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퇴직연금과 국가연금, 의료보험과 관련이 있다. 또 다른 불만의 원인은 사람들이 사망할 때 일어나는 세대 간 부의 이전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면 상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는 더 젊은 은퇴자가 더 나이 든 은퇴자에게서 유산을 상속받는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일까? 이 상황은 전반적인 부의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변화가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를 촉진할까? 아니면 약화시킬까?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전환을 가속하는 추세들과 새로운 도전 과제. 좋은 소식은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일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힘들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퍼레니얼 사고방식은 벌써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출산율 감소는 학교와 대학을 다니는 연령군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특히 동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이런 상황은 전통적인 교육기관들이 전통적으로 학교와 대학을 다니던 연령군이 아닌 다른 연령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눈길을 돌릴 동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술 변화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과거보다 더 빨리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함께 학습 모드로 돌아가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제너레이션 학습을 크게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지정학적 긴장,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로 만연한 노동력 부족은 이미 기업과 그 밖의 고용주들에게 특정 연령 이상의 직원에 대해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을 제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소비의 무게중심이 연령 분포의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브랜드와 마케터들은 이제 기존의 접근법을 수정하고 있다. 교육과 일, 쇼핑이 진정한 포스트 제너레이션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변해가면서 레저와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변해갈 것이다.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기술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중대한 사건이 퍼레니얼 사회의 도래를 가속화하고 있다.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속도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상황을 평가해보자. 선진국에서는 전체 인구 중 최대 20%가 다세대 가구를 이루어 살아간다. 3장 참고.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 상당수는 여전히 필요에 의한 선택이 주요 요인이지만 이제는 개인적 선택에 따라 최소 2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화와 새로운 경제적 기회 덕분에 이 비율이 훨씬 높았던 수준에서 감소하고 있다. 요컨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두 번째로 중요한 차원인 다세대 학습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대를 지난 뒤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비록 과거에는 그 비율이 아주 낮은 수준이긴 했지만 다세대 가구의 증감 추세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30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위 취득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들의 비율은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튀르키예가 10%를 넘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헝가리, 브라질이 5%를 넘는 수준이다. 미국은 약 4%이다. 5장에서 이야기했듯이 60세 이상 중국인 4명 중 1명은 노인들을 위한 특수 대학교를 다닌다.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교육의 경우 단순히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포스트 제너레이션 방식으로 함께 공부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의 필요를 제각각 다른 종류의 대학들을 통해 충족시키는 모형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전통적인 모형에서와는 달리 포스트 제너레이션 학습은 전 세계의 모든 연령층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EU 27개국에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3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15년에 10% 미만이던 것이 2021년에는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영국은 30%에 육박하고 있고 미국도 적어도 그만큼 높다. 기업들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컨설팅 회사인 KPMG에 따르면 1995년에 미국 대기업과 중견 기업 중 직원에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2022년에는 그 비율이 거의 90%에 이르렀다. 19에서 2020년에 OECD 회원국 36개국에서 약 6,000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은퇴자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생 학습과 교육, 훈련에 관한 정보가 매우 유용하거나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답한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그리고 75% 이상이 회사에서 직원에게 훈련 및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다소 높다고 답했다. 30세 이상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미 평생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퍼레니어를 위한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려면 진정한 다세대 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따라 사람들을 분리하는 교육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도 심각한 인재 부족의 압박 때문에 다세대 직장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퍼레니얼 사회와 경제의 세 번째 차원이다. 동일한 미국 은퇴자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64%의 기업 중 47%가 나이를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6%는 다세대 인력의 잠재적 이점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중 70에서 80%는 다세대 인력의 비즈니스 가치와 전략적 이점, 같은 분야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구, 다세대 인력의 필요를 충족하는 업무 환경의 설계 방법에 관한 정보, 다세대 인력과 팀의 관리와 관련된 실무와 통찰력에 매우 관심이 있거나 다소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다시 직장에 재진입하거나 복귀하는 프로그램, 세대 간 직원 자원 그룹, 다양한 연령대가 섞인 팀, 단계적 은퇴 프로그램 같은 계획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관심을 보였다. 약 84%는 다세대 인력 양성이 회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거나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경영진은 다세대 직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어떨까? 2020년 6월에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가 유럽 7개국에서 1만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기 회사가 다세대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다. 이것은 경영진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큰 격차로 반드시 메울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차원인 다세대 소비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학습하고 일하는 추세 덕분에 증가하고 있다. 브랜드들은 세대 간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다세대 공동 소비와 퍼레니얼 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추세를 활용하여 여러 세대에 어필하기 시작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디스커버리 채널과 폭스 엔터테인먼트, CBS, 텔레문도, 틱톡,
페이스북을 포함한 미디어와 스트리밍 회사들은 다세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뷰티 브랜드는 이제 19, 99 연령층을 표적으로 삼는데 캐나다 기업 19, 99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정의하길 원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디자인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매직 넘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보복의 시대를 위한 아름다움입니다. 9장에서 보았듯이 디즈니와 레고 같은 유명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회사들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 생활, 학습, 일, 소비 부문의 트렌드가 서로를 강화하며 점점 더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와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다.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로 향하는 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요약 정리해보자. 교육, 고용, 주택, 의료 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심각한 형태의 연령 차별을 철폐하여 법적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다. 교육 부문의 혁신과 경쟁을 장려하여 사람들에게 평생 학습에 참여하게 하고 여러 세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모가 가정과 일 사이에서 복잡한 트레이드오프를 헤쳐나가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직무성과 평가와 승진 제도를 개혁한다. 여기에는 일부 기업과 조직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 승진 시한 연장과 유급 휴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학교와 직장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의 자극과 인센티브,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을 채택한다. 그럼으로써 조직이 포스트 제너레이션 방식의 상호 작용과 협력을 극대화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더 많은 기업과 정부 기관의 업무와 교육, 재교육, 경력의 포스트 제너레이션 접근법을 실험하라고 설득한다. 또한 채용과 승진을 결정할 때 양질의 온라인 교육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기업과 정부의 얼리 어답터는 변화의 선봉장이 되어 다른 기업과 조직이 그 뒤를 따르려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전향적인 고용주는 세대 간 인식과 학습, 협력 기회를 극대화함으로써 다세대의 사회와 경제를 옹호해야 한다. 하지만 잠재적 이점에 도취되어 이러한 전환 과정에 수반되는 몇 가지 큰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포스트 제너레이션 혁명과 퍼레니얼 사고방식을 채택할 때 명심해야 할 주의 사항이 3가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교육, 기술, 금융 보안을 포함해 인생에서 다양한 경로를 추구하게 해주는 수단과 도구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이 있다.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의 혜택이 널리 확산되려면 이 자원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기본소득과 같은 제한은 사람들에게 경제와 기술 변화의 새 물결을 따라잡기 위해 직업과 경력을 바꾸도록 장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설령 수명이 늘어나더라도 출산율 감소와 지식 경제 부문에서 부의 축적 심화로 상속 자산이 급증하면서 결국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다. 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7장 참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소득과 부의 격차가 커지면 기회의 평등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포스트 제너레이션 사회의 전반적인 이점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고도로 양극화된 오늘날 순차적 인생 모형에서 다양한 경로와 피드백 고리가 있는 새로운 모형으로 빠르고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은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갑자기 바꾸자고 제안하면 문화적, 정치적 관점에 따라 즉각 다양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핵가족 개념이 더 이상 표준이 아닌 시대에 반동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낡은 가치와 관행 여성을 전통적 역할로 강등하는 것을 포함해 우로 돌아가자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집단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우리는 반발을 피하고 사회적, 정치적 균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실용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점진적 변화와 급진적 변화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극단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 순차적 인생 모형이 사람들에게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찾아야 한다.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가정, 특히 인생의 단계를 구획화하는 가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인구학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대의 사람들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을 막고 각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과 가능성에 기반을 둔 시험 계획을 실행에 옮기자.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다른 유형의 조직들이 시민과 학생, 근로자를 퍼레니얼로 바라보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변화의 동력이 되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문제를 없애라고 요구하자. 이들 중 일부만이라도 동참해 포스트 제너레이션 생활과 학습,
1. 소비 방식의 다양한 측면을 실험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자리와 주택, 세금, 의료, 연금,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원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더 균형 잡히고 유연한 퍼레니얼 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다. 대규모 변화는 결코 쉽지 않고 마찰 없이 넘어가기 어렵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격변, 질서 붕괴를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낡은 가정과 실행 방법을 버리고 많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고등학교 중퇴자와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10대 어머니, 전문직 여성, 이혼한 여성, 기술 변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 지식 근로자를 비롯해 대다수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퍼레니얼 사고방식을 채택하는 데 따르는 약속으로, 이 사고방식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경직된 범주들과 생애 단계들로 구분하는 데 사용해온 많은 용어의 의미를 바꿀 것이다. 엄청난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기술 변화로 인해 점차 포스트 제너레이션 시대의 삶과 학습, 일, 소비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순차적 인생 모형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누구나 평평한 운동장에서 보람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없애려는 퍼레니얼 사고방식을 채택할 때가 되었다. 사회와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산업화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선형적으로 조직하던 19세기 후반의 사회와 경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과 기술이 주도하면서 빠르게 진화하는 후기 산업 경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조직과 사람 모두 변덕스러운 환경에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해야 한다. 이 새롭고 경쟁이 치열한 게임에서 성공하려면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배우고 일하고 소비하는 정신을 포용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퍼레니얼이 되어가면서 포스트 제너레이션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저 낡은 개념에서 벗어나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